대책들은 일단은 다 스톱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하는 걸로 보시는 게 낫겠죠. 8월 되기 전에 어떤 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 또 하나 터지면 이건 심리가 확 가라앉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더 크래시 저자시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총선이 끝났고요. 네, 이제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불확실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끝난, 제거가 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뭐 이번 뭐 포퓰리즘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융단 폭격 수준으로. 네. 그 중에서 뭐 GTX라든지 또 뭐 경부철도 뭐 지하화부터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일단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한 내용들은 조금 추진 가능성이 있겠죠. GTX 연장선에 대해서 뭐 야당도 반대하는 건 없으니까 가능성은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개의 항목을 주요한 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GTX는 좀 빼고요. 뭐 다들 아시니까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반대한 것들은 이제 결과가 이제 총선 결과로 인해서 다수당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관철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 그러면 이건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는 정책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도리 얘기하면 기대감이 만약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됐더라면 집권 여당이 던졌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속도감을 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뭐 안정과 어떤 뭐 투기 방지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가 다르기 네. 때문에 박상호 장관이 얘기했었죠. 뭐 지금 뭐 여름이 왔는데 겨울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집값이 높은데 또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규제 하나를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하고 시행령은 아시겠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하면 바로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통과되면 시행이 돼요. 근데 법사항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20 대책하고 319 도시혁신 방안 주요 내용들인데 크게는 재건축하고 이제 세금 문제죠. 크게 보면 그걸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민주환경정비법. 안전진단 없이 뭐 이래가지고 한때 뭐 시끄러웠었잖아요. 뭐 다 전국이 이제 재건축한다 이랬는데 그게 일단은 좀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이건 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도 마찬가지고요. 제초안법인데 이건 시행령으로 약간 금액은 완화할 수 있지만 임대차법 폐지를 좀 내세웠었잖아요. 이 부분도 일단 물 건너갔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고 부동산 공시법을 바꿔야 돼요. 이것도 그대로 그냥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공정가액 비율로 지금 세금을 낮춰주는 그 보완장치로 지금 세금을 약간 완화시켜줬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법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야당이 이쪽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 세제 중과 완화도 제가 볼 때 원론적으로는 반대인데 야당에서 혹시 경기가 더 죽게 되거나 집값이 만약에 더 하락하면 아마 조금 완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살리는 측면에서. 단기 임대 사업 부활도 이거 민간 임대 특별법인데 이미 실패를 했던 정책이잖아요. 네. 투기만 조정하고 집값만 올렸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재개발 노후도 완화는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자동으로 되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시장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이 부분을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죠. 3년간 유예를 일단 의결을 받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쪽에서 지금 완화했다고 야당에서 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야당이니까 이거는 3년간 유예 이걸로 그냥 일단 결정돼서 다음 대선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정부에서 던졌던 재건축 완화라든지 어떤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개념들의 대책들은 일단은 다 스톱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하는 걸로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펌핑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 보시고 여하튼 야당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정책이 힘을 받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되는 정책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헤드라인 쪽으로는 뭐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인데 그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사업 진행의 어떤 속도라든지 사업의 수익성이 좀 담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분당 일대의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분양 거래 가격이 상승을 못하고 도리어 하락으로 좀 비중이 많아지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크게 힘을 못 받을 것 같다. 관심은 많았지만 그리고 이제 GTX 연장선에 대해서도 관심은 되게 많은데 김포 부천은 좀 난 것 같아요. 그 D 연장선은. 그런데 나머지 선들은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됐고 134조 추정인데 더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반을 갖다 민간이 추진하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이 원활할 때 가능한 건데 지금 민간에서 최근에 그 A 노선 있지 않습니까? A 노선도 마지막 그 삼성역 구간에 공사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 영향을 볼 때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추후에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정에 이런 게 있어요.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은 해지할 수 있다. 네. 연장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쉽게 뭐 이렇게 활성화가 좀 바로 눈앞에 뭐 1년 안에 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우리가 계속 총선 전서부터 네. 그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PF 문제. 네, 예, PF 선거 문제 크죠. 끝나고 나서 이게 좀 터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나요, 지금 상황이? 네, 일단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터질 것 같은데, 이제 규모의 차이겠죠? 규모의 차이인데, 일단 태형부터 우리가 더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형이 3월 13일이었죠. 이제 한 달 안 됐는데, 자본 잠식 터지고 나서 뭐 주식거래 정지 들어갔고, 여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태형이 3월 13일 날 자본 잠식이 됐잖아요. 네네. 정지됐고, 21일 날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거절합니다. 뭐 네.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상장 폐지의 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 구조 개선 계획을 4월 11일까지가 원래 제출 기한인데 1개월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5월 11일인데 지금 예측으로는 4월 3주쯤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4월 2일 날이요. 안진회계법인이 현장들 실사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회계법인이 기업 구조에 대해서 실사회계를 했고요. 채권자하고 대주단이 따로따로 회계법인을 추천해서 해가지고 삼정 회계법인이 원래 2개 다 할 건데 거절해 바람에 새로 추천해서 만들었고요. 보시면 4천억은 이미 투자가 됐어요. 근데 이 조건도 은행 대주단이 일단은 KDB가 먼저 투입을 했는데 채권단이 추후에 7천억을 더 출자하자 이런 계획을 넣어놨어요. 네. 근데 과연 채권단들이 이거를 자본을 더 투입할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4월 3주쯤에 이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그 회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좀 제가 볼 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우여곡절부터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4월 3주차에 채권단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채권 회수는 일단 묶이게 되잖아요. 네. 묶이고 거기다 자본까지 또 투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들이 조금 대주단들이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형 입장은 이거죠. 양산 뭐 이런데 입주 80%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유동성 현금이 들어오니까 많이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계 감사 결과가 과연 채권단에서 받아들일 때 그럴 만한가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발 채무가 이제 재무제표상에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다라고 태형은 강변을 하는데 일단 신용평가나 감사보고서 결과는 좀 마이너스 1040%라는 부채 비율이 떴어요. 어마어마. 엄청나네요. 네, 뭐 대표님이나 우리 8.15 식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마이너스면 자본 잠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씀 주셨는데 그 우발 채무를 현장별로 봤을 때 보통 50% 정도를 갖다 지금 우발 채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네. 공시보고서를 낸 거예요. 냈는데 그거와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네. 돌려본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큰데 두 군데도
자본 잠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 완전 자본 잠식이 두 군데나 있고. 그러니까 우발 채무 현장 PF 현장에 우발 50%만 채무를 50%만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그러니까 현재 그 사업장의 50%. 네, 50%는 살아난다고 치고 나머지가 문제가 되면 돈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부채를 좀 갚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냥 바로 자본 잠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 회사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물론 워크아웃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정부 재정이 그렇게 충분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량 현장이 아닌 걸 살리면 나중에 또 말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썼잖아요.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초에 막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대책 발표하면서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매입해주고 뭐 엄청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필요시 확대라고 써 있잖아요. 우측에. 이게 중요합니다. 필요시 확대예요. 모자르면. 근데 이거를 어제 발표했어요. 또 주택금융공사가 PF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 돈이 너무 건설사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투입이 되는 그 대상이 여기 보시는 ABCP나 CBO, CDO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량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복헌 원장이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장이 한 3천여 곳 되는 것 같아요. PF 네. 사업장이. 그 중에서 50%만 됐을 때 어떤 추산 내역이나 이런 것도 발표를 못 하고 있고 제대로 하겠다고만 하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투명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게 파이낸셜 리포트인데 태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FCF, 프리 캐시플로우 이 부분 아시잖아요. 잉여 자금 흐름이 네. 마이너스로 12월 달에 확 돌아섰습니다. 아예 버티다가 마이너스 3천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자 발생 부채를 이렇고 하나 더 보시면 이어진 거거든요. 밑에 FCF 쭉 뒤에 기업 요약 정보 보고서인데 보시면 여기 부채 비율이 있어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돼 있죠.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부채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자금 흐름은 거의 마이너스,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 빌려서 메꿔야 되는 형편이고 네.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시면 마이너스 자본 잠식의 이게 폭이 너무 커요. 마이너스 1040%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되는 순간에 부채와 자산의 합이 자산의 총계가 부채랑 다 합했을 때 이게 이제 갚을 수 없고 돈이 없고 마이너스 그냥 손터온 거죠. 그 상태인데 그 마이너스 손털어서 갚을 게 1040%라는 거예요. 자본금 대비.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돈을 갖다 출자 전환을 하든 뭐 하든 이것이 과연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PF 현장들이 또 이 얘기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저축은행 한 두세 곳이 이 대주단에서 협력단에서 일단 빠졌거든요. 그냥 대주단이 이렇게 있는데 둘을 뺐어요. 그럼 추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그들 자체도 힘들다. 이 대주단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으로 현장들을 올려놓고 다 같이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같이 죽이고 이거 협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현장들이 살릴 게 없었나 보죠. 아, 그럼 빼야겠죠. 아웃되는 거죠. 아웃이. 네. 그러면 저축은행 그 몇 회사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퇴출당한 거죠. 같이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니들은 빠져. 그럼 그 저축은행들이 주채권으로 하건 뭐 후순위를 했던 간에 선순위 트렌치도 답이 없다고 본 거고 후순위도 답이 없다고 보니까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축은행들이 관계된 현장들은 정리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손실 확정이죠. 네. 왜? 자금력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저축은행 작년 실적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도저히 돈을 더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현장들은 뭐 필수적인 수순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새마을금고가 지금 좀 심각한 현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또 어느 한 지점이 슬픈 일인데 작년에 8.2%로 그 돈을 메꾸려고 예금 수신을 한 거예요. 네. 한 몇천억을. 근데 이게 적자를 도저히 메꿀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한 정기예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돌리냐면 문자를 일일이 돌려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우리 농협이 파산하게 생겼다. 적금 예금을 해지해달라. 돈을 못 돌려준다 이거요. 그럼 그분들이 진짜 농협의 어떤 뭐 임원 간부 부인이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그거는 농협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사업을 잘 운영 못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가지고 지금 뱅크런 그 아웃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군데가 단위 농협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어디라고 제가 얘기 못하고 그 농협처럼 다른 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기억나시잖아요. 작년 연말에 새마을금고 막 어려울 때 네. 정부가 나선 다음에 특판 예금해가지고 5% 6%막 떴잖아요. 새마을금고 그거 갚을 돈이 있을까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그 이상의 수익을 냈어야 일단 되는데. 메꾼 건데 우리말로 하면 땜빵? 뭐 이런 표현 죄송하긴 하지만 한 것인데 이걸 다시 하려면 다시 대출이 많이 일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꼽 들어가죠. 4월 8일부터 지금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전수조사 특히 그중에서 100곳 정도는 실사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더 이상 버티다 터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하게 마무리될지 뭐 저도 바라지만 사실 무리했던 현장이나 뭐 단위 농협이나 다른 이 금융기관들은 제가 볼 땐 8월 되기 전에 어떤 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 네. 아, 8월. 그 8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계속 8월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게 뭐 디데이인가요? 그 버티다 제가 그 수집한 그 여러 가지 그 정보 출처가 있잖아요. 그걸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 결과 일단 시행자들의 상태하고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어떤 스탠스라고 그럴까요? 스탠스들이 대출기관들이 아 여기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회수 준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갖다가 뭐 대출한 금액이 만기가 꼭 되는 날 그때 실행하지 않잖아요. 이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 부분이 EOD가 발생하면 채권 회수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은 뭐 내게 하면서 버텨왔지만 이자를 계속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지금 연체율 증가 데이터와 특히 이 금융기관이요. 연체율 데이터 증가와 영업 상황과 대출 기간의 형태를 다 봤을 때 8월 달 돼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나 결정을 해야 만기가 보통 10월, 11월에 몰려 있거든요. 그 전에 정리가 돼야 그때 뭐 어떤 형태를 취하지 가만히 있다 만기 돼가지고 폭 터지는 거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한 게 벌써 1년 반 지났잖아요.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얘기 8월은 왜 나오냐면 시행자분들 있잖아요. 네. 시행자분들의 상태를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10월, 그러니까 그 만기 전에 정리될 것 같다. 8, 9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월부터 그런 현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아니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집이 100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 장사가 안 되는데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 부분들이 8월 달에는 버틴다 하더라도 8월에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 PF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불거졌을 때 이것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하방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비 갖고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분양가가 높으면서 하는데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수도권이 지금 마이너스 40%입니다. 미분양이요. 발표가 많이 안 되고 있죠. 네. 언론 지형이 좀 문제이기도 하죠. 매도자도 헷갈리게 하고 매수자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늘질 못하잖아요. 신생아론 거의 30조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을 못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PF가 딱 터지는 순간 우리 하도 얘기를 미리 들어서 충격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좀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건설회사 네. 이런 데가 만약에 태형급에 또 하나 터지면 이건 심리가 확 가라앉습니다. 아 이건 물론 반면에서는 망해가지고 집 지을 게 없으니까 집이 모자르다 이렇게 또 떠드는 일부 시장 친화적이고 갭투기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정말 갭투기성 발언이고 시장을 이제 냉정하게 경제 환경과 심리와 다 비교를 해보면 역대 PF가 터졌을 때 뭐 2000 우리가 9년 11년도에 있었지만 네. 그때 심리는 역대 매수 심리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가 더 다운된다는 건 증명된 바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신축 분양도 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좀 줄겠죠. 이거 가다 부도 나면 머리 아프리잖아요. 네. 그럼 당분간 전세 살다 이런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요새 전세 가격이 약간씩 상승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